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그런 짧게 또 얘기를 하자면 제가 또 외우는 거를 개 싫어해서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외우는 거 싫어해서 영어 내신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모의고사를 보면은 뭐 잘 보면 1등급 이제 보통 이제 2등급을 많이 맞았는데 내신 영어는 잘 못했지. 수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수학은 고3 때부터 잘했어서 고2 때까지는 전혀 손도 못 댔기 때문에 진짜 뭔가 공식 외워서 풀 수 있는 기본 문제 정도나 맞췄지 수학 내신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또 그렇지 내신이 다가오는 만큼 그런 준비도 또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자꾸 딴 얘기하고 진짜 짧은 얘기만 할게요. 제가 이게 이전 학원에 있을 때 수학선생님 한 분이랑 좀 친하게 지냈거든요. 왜냐면 내가 좀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은 일단 업계 경력도 길지 않아. 그 학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선생님. 그러니까 수학 강사가 된 지 이제 막 1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건축회사 다녔어요. 건축회사 다니신 분이야. 스펙은 이제 개 화려하셔. 우리 흔히 최고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과학고 서울대 코스. 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과학고 서울대 코스를 나오셔서.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뭐야 1년차 하시라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진짜 개 열심히 하셨어요. 항상 뭔가 그리고 아이들이랑 관계도 엄청 좋으셨어. 그러니까 다 갖춘 거야. 초 엘리트 코스에 강의도 뭔가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평가를 봤을 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노력하시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 그래서 그 수학생이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 제가 다니던 학원이 그렇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셨어. 그래서 그 수학생님이랑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대치동 쪽에서 이제 중학수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고등수학 하다가 중학수학 하면 재미없으시지 않냐 물어봤더니 이제 고등선행을 하고 있대. 그래서 중학생들이 중2부터 거의 막 고등학교 2학년 막 3학년 선행을 하던데. 그러니까 보통 선행치를 뭐 거의 한 3년 막 4년 이렇게 선행을 하던데. 그래서 나는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전화하면서 한 말이 저는 수학이란 과목을 항상 후행학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수학 공부를 진지하게 처음으로 한 게 이제 고2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열심히 했어. 고2 겨울방학 때 그냥 하루 종일 수학만 했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요 다 약간 이렇게 돼버렸어. 왜 몰라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나는 돌아보면은 내 수학은 후행학습이었지. 왜냐면은 저희 때는 이제 수능이 고2 때 배운 게 수능이 나왔거든요. 고3 때 배운 건 수능이 안 나왔어. 그래서 고2 딱 진도가 끝났을 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내가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 제가 수학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의 역사를 돌아보면 나는 후행학습을 한 거지. 진도가 다 끝나고 고2 겨울방학 때 고2 수학을 좀 다시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후행학습을 하며 살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뭐 이렇게 몇 년씩 앞서는 선행을 한다는 게 참 뭐랄까. 근데 좀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해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선행이든 후행이든 중요한 건 저는 항상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래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고3 때는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이거였나? 미안해. 고3은 사실 사탕까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 이걸 받았을 텐데 재수할 때는 이걸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지 뭔가 잘했던 과목들도 있어. 뭐 크게 뭐 3등급 밑으로 떨어지는 과목들은 사실 없긴 했었어. 근데 이 디테일이 저는 이제 이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 안 하고 무식하게 공부를 하면은 3, 4등급을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면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저는 이러한 어떤 디테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어를 공부하면서 그냥 뭐 우리 문제 또 많이 풀잖아. 어쩔 수 없이 국어는 또 이제 텍스트만 보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뭔가 항상 공부할 때 가장 주의할 건 답을 외우듯이 공부하는 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보면서 영탄법 이러면 안 돼. 아, 영탄법이란 이런 표현법이었지. 그래서 이 5번 영탄법이 정답이었는데 그럼 실제로 이해하면서 이것 때문에 영탄법이구나. 혹은 이해가 안 되면 영탄법 막 표현법으로 내가 예문도 하나 만들어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어의 이해가 되겠죠. 수학도 뭔가 그런 문제 푸는 스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좀 공부를 하면은 디테일이 좋고 영어를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올렸죠. 영어도 근데 진짜 그래. 영어도 해석할 때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진짜 단어 때려 맞추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냥 단어 많이 외워서 해석 하나도 안 돼 사실. 그냥 이런 의미니까 그냥 이런 의미겠다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영어도 그러게 지금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문법 한 번 싹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문제 풀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기본 이론이 있잖아. 미안해, 영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거 지금도 해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공부하는 거야. 주어가 동사했어. 목적어를 목적보하게 동사했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해석이 매끄러워집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걸 하겠지? 여기서 먼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근데 뭐야 목적을 보고 잘해? I like him 그렇죠. 그냥 뭐야 1등급이라고 쓸게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SVOC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한다? 주어가 동사에서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이건 이렇게 해석해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해석이 너무 자연스러워. 나는 그가 1등급이 되게 만들었어. 해석이 되게 깔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학원을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풀기 위한 문법 수업뿐만 아니라 해석할 때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어떻게 해석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해석돼요?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로 해석돼요. 마치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가 되다. 여기에서 사실 살짝 주어 동사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1등급이 되다. 그가 1등급이 되게 내가 만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때? 이 목적격 보호에는 뭔가 동사 원형이랑 형용사 쓰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적격 보호는 마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해석을 할 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가 되게 약간 주어 동사 느낌을 넣어서 해석하면 깔끔해. 이런 공부를 내가 했었거든요. 네, 이걸 언제 시작했냐? 사실 재수 시작할 때 했어. 그러니까 고3이 끝나고 영어 이제 3등급을 받았지. 3등급을 받았는데 그냥 단어 맞추기 해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거 중학생들 보는 책을 봤어요. 재수생이 재수 시작할 때 중학생 영어 책을 봤어. 병신이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재수생이니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근데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고난이도 문제 푸는 법을 공부하면 뭐해? 그 문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잘 되면 고난이도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진짜 부끄럽지만 재수 시작할 때 중학생들 보면 천일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1001개의 예문으로 이런 해석 방법을 알려줘. 그래서 이거 중학생들 공부했지. 근데 이러니까 해석이 되게 깔끔해졌어요. 단어 때려 맞추는 해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단어 때려 맞추는 해석이 아니라 되게 깔끔한 해석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틀려도 이제 왜 틀렸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모든 공부에서 이해를 키워드로 두십시오. 그 문제에 그렇지. 근데 뭐 2학년쯤 되면 자기 공부 스타일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스타일은 충분히 바꿀 수 있죠. 저도 사실 제 스타일 다 바꾼 거예요. 고3 때까지 좀 끌려가는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고3 수능 봤을 때 왜 수학만 1등급이 나왔을까? 고2 겨울방학 때 그냥 수학 어려운 문제뿐이 아니라 수학을 이해하려고 내가 공부를 좀 했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바꿨거든요. 국어도 그냥 문제 정답 맞추냐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게 이래서 정답이구나 하는 걸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제 문제 푸는 법, 이해하는 법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면은 근본적으로 좀 성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공부 국어도
그거지만 이게 수학 영어에도 나는 다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관목 1등급을 받은 미안해요. 정관목 1등급을 사실이잖아. 정말 지어내는 건 아니야. 정관목 1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그런 공부 내용을 돌아보면 그렇죠. 그냥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해도 뭔가 등급이 깨지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 더 이상 안 오르던. 근데 거기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나중에 이해입니다. 결국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풀기가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우리 기말고사 그 이후의 세상도 사실 있잖아요. 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방학 때는 이제 3학년 선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 대비나 본격적인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단위에서 저는 이해를 목적으로 무슨 내가 이해하면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굉장히 또 3학년 때 좀 본질적으로 다른 성적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이게 함정이 있어. 잘 봐요. 이런 류의 얘기들이 좀 무서운 게 통계학적, 우리 통계학 얘기 나왔으니까 통계학적인 함정이 있어. 잘 봐요.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성공했어. 근데 이 사람이 기억이라는 방법을 썼대. 그럼 우리는 어때요? 기억 방법을 쓰면 우리도 성공하겠지 하고 다 기억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틀릴 수도 있어. 왜요? A만 봤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B, C, D, E, F, G도 전부 A를 했을지 몰라. 근데 B, C, D 얘네들도 전부 기억을 했을지 몰라. 근데 A만 기억한 거야. 확률적으로 이 기억은 사실 성공률이 낮은 확률이죠. 네. 근데 우리가 B, C, D의 실패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억하면 성공하겠지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위험한 말일 수 있어. 누가 이제 무조건 이래 하는 것도 살짝 마음속으로 불러들었어.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해. 나도 똑같아. 나도 뭐 이해하는 공부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성적 올리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나는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은근히 공부법 영상도 좀 많이 봐요. 쟤는 무슨 얘기하고 쟤는 무슨 얘기하나. 왜 그러냐면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도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결국 결론이 그거였어. 기본적인 걸 익히면 어려운 문제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좀 기본과 이해에 집중을 줬었던 거지. 근데 이제 내 걸 따라했는데 지금 이제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나는 이게 가장 근본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내신은 좀 다를 수 있어. 내신은 나는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은 그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학교 수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시 수능에서는 나도 굉장히 좀 이해하는 공부가 엄청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심심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작년에 정관고 1등급 나온 사람이 몇 프로인지 0.4%던데 나 때는 그 정도 아니었거든. 나 알기로 나 1%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 상위 그러니까 지금 갔으면 이제 의대도 갔을 텐데 그때는 이제 교차 지원이 안 됐어요. 문과가 이제 의대를 쓸 수가 없어서 지방 의대는 쓸 수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의사가 그렇게 막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물론 좋은 직업이지만 그래서 난 지방대보다 이름 있는 대학 갈 건데 하고 이제 지방대 의대보다는 당연히 스카이가 좋은 세상이었는데 지금 뭐 스카이 나와도 이렇게 굶어 죽는 새끼들 많으니까 스카이보다도 의 치안이 전부 다 위에 있죠. 근데 옛날에는 뭔가 스카이 상위권이랑 의대가 좀 같은 라인에 있었어. 지방대 의대는 스카이랑 같은 라인이던가 살짝 낮은 라인에 있기도 했어요. 갑자기 후회되더라고 그때. 그때는 지방대 의대라도 갔으면 지금 불행했겠죠. 지금이 행복합니다 저는. 좋아요. 아무튼 마지막에 이상하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론 3 이 부분 다시 들어가 봅시다.
조금 빨리 할게. 이제 글을 하면서 뭔가 이제 약간 글을 더 잘 이해하라고 너무 썰을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그렇죠. 이 글 하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여기부터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한번 봅시다. 본론부터 볼게요. 정보기술은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했답니다. 즉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보의 수집과 저장의 발전도 역시 가져온 거예요. 미국의 경우 1971년 미 연방수사국의 국가범죄정보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만들었대요. 250만 명에 대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굉장히 엄청난 정보죠. 이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축적하고 있대요. 이거의 변화가 뭐라고요? 위에서 말했던 수집과 저장이 쉬워지니까 그렇지 250만 명 할 수 있던 게 수천만 명으로 이제 늘어난 거죠. 계속해서 봅시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과 같은 산업적 행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대요. 보석이 혹시 뭐죠? 용어 설명 나오고 있네. 보석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범죄, 뭐 심한 범죄가 아니면 돈을 받고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고 그 돈을 보석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250만 명 범죄자 정보를 수집했던 이유가 뭐야? 얘는 보석금 받고 풀어줘도 되는 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그러한 사법 절차를 쉽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용, 자격 이런 것들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대요. 그럼 용도가 어떻게 돼? 용도가 확대된 거지. 혹은 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용도가 아무튼 확대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 새끼 보석금 받고 풀어줘도 되는 애인지 아닌지 그런 어떤 사법적인 절차만 맞다면 지금은요. 이 새끼 고용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지금 학원 고용할 때 유일하게 보는 범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 성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게 약간 위험한 말을 할 뻔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나를 예를 들게 내가 막 이제 변태야 막 미성년자만 보면 눈 돌아가는 변태 새끼야. 이런 사람이 학원에서 이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예, 늘 뭔가 이 범죄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맞아요. 고용할 때도 이 범죄 데이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학원 시험할 때 저보고 이제 갑자기 경찰서에 로그인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난 잘못한 건 없지만 괜히 무서워. 경찰서에 로그인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래서 뭐 좀 조회할 게 있대. 그래서 둥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경찰서로 보면 뭔가 왜냐면 제가 무단횡단이나 이런 건 몇 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게 이제 무단횡단이나 정확히 살면서 무단횡단 한 번, 담배꽁초 투척 2번 그런 게 나올까봐 이제 약간 조마조마한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이 사람이 혹시 청소년 성범죄 뭐 그런 범죄자인지를 조회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또 인터넷 정보를 찾아주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 IP 주소나 전자우편과 같은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 즉 뭐죠? IP 주소, 전자우편 이런 것들이 뭐다? 신상 정보가 된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정보죠. IP 주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 이게 IP 주소가 위치가 드러나거든요. 네, 모르셨나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옛날에 얘기니까 할게요. 한참 이제 쪽으로 들어가는 시절에, 그러니까 시험 계속 떨어지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할 때 키보드 배틀을 좀 많이 했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키배를 좀 많이 떴었어. 근데 이제 키배 뜨다 보면 넌 틀렸어 이런 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병신 새끼야. 너 도대체 어느 대학 나왔냐? 시발 엄마. 그러니까 그따고 생각이 나. 왜 약간 이런 조롱하는 말도 쓰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쓰고 싶었어요. 그럴 때 이제 내 IP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나는 갑자기 스웨덴 사람이 된 거야. 네. 진짜 왜 그랬지? 나 진짜 이 자리를 빌어 사죄하겠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진짜 개 부끄럽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기업에 제공한다? 기업이 그렇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때? 아까는 정부에 한정되었지만 이제 기업도 소비자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이거는 컴퓨터의 장점이 되겠지. 업무를 도와줘. 그렇지. 컴퓨터 없으면 지금 진짜 큰일 나죠. 컴퓨터로 모든 작업을 하니까. 근데 대신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 어떻다? 업무 시간, 진행 과정, 심지어는 그게 행동까지도 기록이 돼서 상관에게 전달, 감시당하는 거죠. 그쵸. 얼마 전에 이슈된 신문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그 게임 회사 중에 어디였지? NC소프트인가? NC소프트에 마우스가 10분 이상 안 움직이면 이 사람 근무태만으로 기록되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10분인가 15분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우스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15분 안 움직였어. 저게 일 안 하고 논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것이 기록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가 가능해지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컴퓨터 사회가 되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렇지. 지금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면 그렇지. 정보 사회가 되면서 어떤 인터넷 기록들이나 컴퓨터 사용 기록들에서 나의 개인 정보들이 즉 내가 감시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볼게요.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주민카드에는 원래 주민등록증, 초보험, 인감, 지문,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총 41개의 항목이 통합되어 포함될 예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전자주민카드 털리면은 41개의 내 정보가 털리는 거야. 그래서 반대를 했지. 예. 그리고 이 전자주민카드만 있으면 주로 이건 정부가 알 수 있게 정부가 나의 41개 정보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네, 다음 문단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그 감시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데이터베이스로만 감시당하는 건 아니야. 우리 폐회로 텔레비전, CCTV죠? CCTV와 같은 전자기기 감시당하고요. 항상 지문, 홍채, 얼굴 모양, 정맥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 로그인 하죠? 근데 그 로그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면 생체 인식을 감시당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요즘 범죄 저지르기 힘든 게 이제 GPS 때문에 그래. 내가 범죄 같은 얘기를 하네.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 어제 집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일단은 집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해야 돼. 근데 지금은요. GPS 봅시다. 피해자 집에 갔었네. 그럼 바로 뽀록이 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범죄자 얘기만 하지? 아무튼 우리 GPS 같은 거 기록 보면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항상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업에서의 소비자 정보 수집, 국가기관, 사설기관 주체들을 한번 볼까? 기업, 국가, 사설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 감시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단의 특징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 문단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많은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코로나 때 이제 동선 공개했더니 제가 그때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도 뭔가 되게 안 좋은 마음에 남의 인생을 이렇게 무시하고 평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어떤 하루 일과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 아는 사람한테. 야, 몇 번 확진자 어디 갔대? 그럼 저거 쭉 보면서 이 새끼 이런 새끼는 맨날 이 존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 진짜 재밌었던 애가 어디서 롯데월드인가를 가는데 이제 무슨 놀이기구였지? 3번 연속 탄 겁니다. 그래서 저기 개 재밌나 보다. 그러니까 나한테 즐거움이지만 이제 본인한테 어때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나 감시당한 거 다 공개되는 거야. 나 실제로 감시 당한 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감시 다음 문단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패놉티콘이라고 명명되었다. 전자패놉티콘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죠. 전자패놉티콘은 뭐다?
정보, 통신에 의해서 우리가 감시당하는 것을 바로 전자페노티콘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죠. 전자페노티콘에서는 시선이 규율의 통제의 기제라며, 잘 봅시다. 기제는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용어 설명 한번 봐주세요. 기제 뭐라고 써있죠? 기제. 그렇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작용이나 원리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뭐 작용과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용과 원리. 페노티콘에서는 시선이 원리였다는 거야. 뭐의 원리였다? 규율과 통제. 그렇죠. 초기 페노티콘은 어땠어요? 가운데 방에서 범죄자들 방 보면서 저 새끼 뭐하고 있나 시선을 보냈지. 시선이 통제의 원리였던 거야. 근데 전자페노티콘에서는 뭐가 규율과 통제의 원리야? 정보가 원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페노티콘에서는 시선이, 전자페노티콘에서는 정보가 우리를 규율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제다. 즉 적용 원리, 적용과 원리가 되었다. 계속해서 보죠.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에 의한 피상적인 공통점은 늘 체크해 주셔야지. 무슨 공통점이 있다고요? 불확실성이란 공통점이 있대요. 뭐가 불확실하죠? 그렇지. 일단 페노티콘에서 뭐가 불확실하지? 이 새끼가 나 보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정보 페노티콘, 전자 페노티콘에서 뭐가 불확실하죠? 내 정보 열람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일단 내가 핸드폰을 쓰고 있으니 내 정보가 수집되는 건 아는데 이 수집된 정보를 기업이 봤을까 안 봤을까? 정부가 봤을까 안 봤을까? 이게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지. 그래서 공통점은 뭐다? 이 페노티콘과 전자 페노티콘의 공통점은 뭐다?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공통점이다. 즉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 아까 페노티콘에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 페노티콘에서는 역시 불안하니까 스스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었죠. 언제 날 볼지 몰라서 스스로 어떤 감시하는 꼴이 된다고 했었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전자페노티콘에서는 늘 주의를 기울인다. 페노티콘에서는 스스로 감시를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소개되었으니 차이점도 소개되어야겠죠. 예,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은 독서 지문에서 굉장히 물어보기 좋은 문제니까 잘 또 파악해 봅시다. 차이점에도 우리가 번호를 붙이면서 한번 파악해 볼까요? 차이점. 첫 번째, 시선. 그렇지. 이 시선은 뭐야? 감옥, 즉 페노티콘의 감시 수단이에요. 시선은 한계가 있어요. 아니 그렇죠. 눈이 뭐 108개이진 않잖아. 예. 눈이 하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페노티콘에 뭔가 하나의 건물 정도가 한계겠죠. 다른 건물을 감시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이 감시 타워를 하나 더 지어야겠지. 이런 게 한계라면요. 전자 페노티콘은요. 그냥 그런 한계가 없어. 서버 하나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시선에는 한계가 있다. 차이점. 시선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보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이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차이점이 2번이라고 했을까? 잠시만요. 이 위에 것도 차이점으로 봤구나. 지금 교재를 보면서 파란 글씨로 해서 이 CCTV 있는 부분에 쭉 옆에 보면은 차이점 1번이라고 두고 있죠. 시선이 원리다, 정보가 원리다. 기재 부분.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으로 두 번째 차이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따라가죠. 네, 이거를 두 번째 차이점으로 두고 저 위에 있는 그렇죠. 얘네는 규율이라면 시선이었다면 얘네는 정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 된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통점과 차이점은 늘 단권 출제되는 문제예요. 공통점과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보죠.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 글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비대칭성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시민과 우리들이 감시당하고 우리의 정보들이 자꾸 저기에 모아지는 우리만 이제 손해보는 상황이 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탈피하려면 뭐 해야겠어? 드디어 이제 역감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역감시는요, 우리가 권력 있는 친구들을 감시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역감시 기능을 하는 친구들이 뭐가 있대요? 의회와 언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봐. 혹시 인터넷 신문기사 자주 읽으시나요? 아, 가끔 읽어요? 그러면은 혹시 어디 거 읽어요? 아, 추천된 거 아무거나? 아,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 뭔가 한겨레 MBC 보면 좌빨 그리고 뭔가 조선일보 이런 거 수골 막 이런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 뭔가 나는 그냥 떠서 봤을 뿐인데. 잘 봐. 언론은 원래 뭘 해야 된다고? 역감시. 즉 권력이 있는 친구들을 역으로 감시해야 돼. 우리만 감시당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권력을 감시함으로써 권력도 긴장해야 되거든요. 예. 의회도 어때요? 의회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를 생각해보면 되지. 예. 근데 국회도 사실 어때? 권력을 뭔가 감시한다기보단 그냥 제가 권력에 대해서 지들 멋대로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권력 있는 친구들에 대한 역감시를 의회와 언론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대고요?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원인 스스로가 권력화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역감시란 뭐라고요? 권력이 있는 애들을 거꾸로 감시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애들한테 우리가 감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력이 있는 애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원래는 의회와 언론이 그렇지 권력이 있는 애들을 감시하는 역감시를 해야 되는데 얘네 스스로 커지면서 얘네가 권력화하게 돼. 그럼 얘네가 역감시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재밌는 게 그렇지 의회도 봐봐.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이 법을 제정하고 이제 어떤 그렇죠 다른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항상 그래서 여야 싸우지만 만장일치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럼 이제 국회의원 보수를 들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그 월급은 사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기들 월급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때? 그런 법에는 만장일치.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하면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지. 국회가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권력을 역감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의회와 언론은 원래 역감시를 해야 돼. 근데 어떻다고요? 얘네들이 커지는, 얘네들이 신경 쓸 게 많아지는 원인 때문에 스스로가 권력화되는 결과가 발생하면서 얘네들이 역감시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역감시는 누가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사회에서 국회와 언론이 역감시를 잘 못하는데 누가 해야 될까? 그렇게 제시되는 게 뭡니까? 바로 시민운동이죠. 계속해서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뭐다?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말을 좀 바꿔볼까요? 사회의 권력 집단을 이게 뭐야?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는 거. 이게 바로 역감시죠.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한다. 이게 바로 역감시입니다. 권력이 우리를 감시하는 게 그냥 감시고, 그렇지. 그러한 권력이 있는 애들을 감시하는 게 역감시가 됩니다. 그럼 뭐라고요? 의회와 언론이 원래 역감시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스스로 권력화돼서 못하니까 사회 권력 집단, 즉 역감시를 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뭐다? 시민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호도 붙였죠. 역감시 기능하는 것 1, 1번은 뭐였죠? 의회와 언론. 다만 1번은 역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겠죠.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의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왔다. 이게 사실 뭐예요? 이것도 또 역감시랑 똑같은 내용이죠.
정치권 부패, 권력 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 이게 바로 역감시가 되는 거야. 즉 시민운동은 계속 역감시를 해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뭐다? 권력 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강력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 장치이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보공개법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제되고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야? 정보공개법이 전제되어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역감시가 보장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아까 현대 정부사에서 감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기업이나 정부가 우리의 정보를 수집해. 그럼 역감시하려면 우리도 우리 시민단체, 우리 시민운동도 권력이나 기업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예. 근데 걔네 정보 알아내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무슨 법이 있어야 된다? 정보공개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게 정치적인 사안은 무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를 2번 갔어. 행정 실수로 군대를 2번 갔어요. 개박치잖아요. 이제 생각만 해도 열받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맨날 그 동사무소 앞에서 항의를 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항의를 해. 나 군대 2번 갔다. 너희들의 실수다. 근데 정보공개법이 없으면요. 행정복지센터 가만히 있겠죠. 정보공개법이 있으면 나 2번째 군대 가게 만든 서류 누가 처리했는지 다 공개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뭔가 김철수 6급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날 처리했대.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질 수 있는 거지. 야, 나 전역했는데 왜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받은 서류에는 당신 군대 안 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누가 줬어? 정보 공개해. 그 서류는 뭐 구청에서 왔습니다. 그럼 구청 그놈 찾아갈 수 있는 거야. 즉 뭐다? 역감시가 되려면 정보공개법이 일단 전제돼야 돼요. 우리도 그 정부나 기업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야 우리도 역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공개법이 왜 필요하다? 역감시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정보공개법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역감시를 할 수 있다. 요 논리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이 없으면 맞아. 역감시가 진짜 힘들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계속해서 봅시다. 어디였죠? 여기까지 나왔죠? 이거 잠깐만. 어디였지? 그렇지. 정보 공개이다. 여기까지 갔었죠.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한마디로 우리가 역감시를 할 수 있다. 정보 공개법이 있어야 한마디로 우리가 시민운동을 할 수 있다. 강력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의견은 뭐야? 정보공개법을 되게 어떤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사실 이 단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단원이 뭐였죠? 비판적으로 이렇게. 자,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해볼까요? 그래, 나는 내려온 대로 처리했어. 내가 공무원이야. 내가 저 사람 군대 2번 보냈어.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동탄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근데 나는 시청에서 준 정보를 했단 말이야.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지. 물론 군대 2번 간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나는 시청에서 그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군대 2번 보내라는 거야. 내가 공무원이면 이런 정보공개법으로 정보공개법 때문에 내 신상이 다 까발려졌어. 네, 그래서 인터넷에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요. 미친 저 행정복지센터 직원 새끼가 누구 군대 2번 보냈대. 그래서 내 가족들까지 욕먹고 있어. 정보공개법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비판적 얘기예요. 이 사람은 기업들 정보 다 공개해. 이래야 우리가 너네 역감시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비판적인 사고로 한 번 보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정부 조직이나 기업 조직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공개됐을 때 피해가 가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군대 2번 간 사람이 억울하지 뭐. 안돼 군대 2번 간 억울함이나 자기 가족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욕먹고 있는 억울함이나 둘 다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다? 정보공개는 역감시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발이다. 진짜 이 사람은 정보공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죠.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답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전통적 감시를 당신이 바로 빅브라더이다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 잘 봐요.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 이게 뭐를 좀 해결할 것 같나요? 그냥 미리 가볼게요. 이게 비대칭성을 해결하지. 지금 우리가 계속 이 글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였어?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정부는 기업은 우리의 정보를 가져가지만 우리는 정부와 기업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감시를 당하지만 역감시하기가 쉽지 않지. 근데 인터넷의 특징은 뭐라고요? 분산되어 있어. 쌍방향. 그럼 어때요? 이러한 비대칭성이 해결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떤 기업의 뭔가 이 통신망을 털면 기업의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어떤 특징, 인터넷의 특징은 뭐다? 쌍방향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게 비대칭성에 대한 해결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누구를 감시하는? 정부나 기업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로 제시된 게 뭡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국민신문고,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민운동의 힘을 강화한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좀 괜찮은 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신문고. 지금은 약간 인기투표처럼 돼버렸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새끼 있으면 저 새끼를 쫓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민청원 10만 명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래 이제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뭐다? 그런 어떤 인터넷의 그 쌍방향의 분산된 정보 체계를 굉장히 이런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역감시를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같이 꼬인 사람이 보면 이제 이런 글을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거지. 예. 인터넷 신문고 지금은 인기 투표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정보공개법. 야 기업에 다니는 사람, 정부에 다니는 사람도 사람 아니야? 저같이 꼬인 사람한테 걸리면 이제 이런 걸리는 거죠. 네, 아무튼 근데 그거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해주고 있어요. 벤담의 페놉티콘. 이때 벤담의 페놉티콘은 뭐였죠? 그냥 교도소였어. 근데 푸코에 의해서 뭐로 발전했죠?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거야. 사회를 보여주는 물건으로 바꾸냈어요. 교도소였는데 이제 사회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꾸냈어.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또 어떻다고요?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하니까 전자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전자 페놉티콘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요 논의의 확장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벤담은 단순 교도소, 푸코는 사회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게 지금 왜 또 중요하다? 지금 정보통신 사회니까 전자 페놉티콘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오케이, 페놉티콘의 이러한 개정은 현대사회의 규율 통치의 체제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빅브라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자 여기서 나갈게요. 이게 뭐겠어?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빅브라더의 시선. 이게 페놉티콘이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 즉 뭐다? 페놉티콘이 그냥 페놉티콘 교도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페놉티콘은 뭐다? 교도소 같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 말이 뭐래요? 사회 페놉티콘 교도소. 즉 푸코에서는 뭐야?
페노티콘은 단순한 교도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랜담에게서는 페노티콘이 단순한 교도소였지만 푸코에서는 사회를 설명해주는 사회 문제까지 설명해주는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조직에서의 통치 체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대요? 이 등식에는 시선보다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정자의 자발적인 행위와 첩보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인식들이 결여되어 있다. 이 중요한 인식에 한번 번호 붙여볼까요? 시선보다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1번.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통해 일어난다. 2번.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3번. 즉 1, 2, 3번이 뭡니까? 1, 2, 3번이 결여되어 있대요. 어디에 결여되어 있는 거야? 푸코에서 결여되어 있는 거야. 푸코는 사회 문제까지는 설명하지만 이 1, 2, 3번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1, 2, 3번을 뭐라고 쓴다고요? 푸코의 데노티콘에서 여기 나와 있네. 푸코의 데노티콘의 한계라고 나와 있네. 한계. 푸코라는 사람은 뭐였어요? 데노티콘이 그냥 사회를 보여줘. 라고 하는 단순한 설명을 했는데 그 사회를 보여줘라는 데서는 1, 2, 3번은 사실 설명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뭐다? 1, 2, 3번까지 넣어서 즉 전자 페노티콘에서 1, 2, 3번 푸코의 한계를 넘어 논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오케이. 하나만 볼까?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푸코 시절에는 정보 수집이 그렇게 잘 안 되던 사회였잖아. 근데 정보통신사회가 되니까 이 정보 수집이 되게 중요해졌지. 근데 푸코는 사실 이 사회까지 못 갔으니까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푸코는 우리가 감시당하는 게 마치 지금 교도소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했는데 때로는 어때? 피감시자. 이게 피감시가 뭡니까? 감시당하는 사람이잖아. 우리 감시당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낳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가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그 만보기 앱 혹시 아십니까?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잘 쓰는 게 이제 토스 만보기를 쓰거든요. 만 걸음 걸으면 포인트를 줘.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 이거 이전 버전에서 어느 가게 가면 추가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거 뭐야? 내가 거기까지 갔다는 게 그 만보기에 기록되는 거야. 나는 어때? 10원 더 받으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때로는 피감시자가 자발적으로 내 정보 사가세요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떻다고요? 푸코의 논의에서 이거는 없었지. 왜? 푸코는 그냥 사회가 교도소 같이 되고 있어 라고 했으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다고요? 나는 내 정도 돈 주고 팔 건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푸코의 페노티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논의, 즉 한계점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푸코가 가진 사회에서 1, 2, 3은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는 뭐라고 했을까? 이 1, 2, 3을 푸코의 개념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어요. 푸코의 개념에서 논의되지 않은 한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페노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어떤 새로운 시선인지 한번 볼까?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암호를 지정해서 그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한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예를 들어 그래. 우리 학원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나는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정보만 볼 수 있지. 내가 학원 언제부터 다녀오고 뭔가 그런 정보만 볼 수 있지. 근데 나보다 높은 원장님이야.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볼 수 있지. 근데 원장님이 능동과한 학생들의 정보만 볼 수 있을 거야. 그 위에 있는 어떤 이제 대표님은요. 능동관, 뭐 호수관, 영천관 정보를 다 볼 수 있지. 그게 뭐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떻다고요? 접근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만, 원장님은 그 관의 학생들만, 대표님은 모든 학생들. 아니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단한 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휴대폰 번호랑 결석 이유, 결석하면 이제 왜 결석했는지 뭐 이유랑 그렇지. 뭐죠? 그리고 휴대폰 번호, 결석 이유 그 정도밖에 안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단한 정보는 아닌데 이제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궁금하니까 그걸 이제 열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다? 그렇지 차등적으로 나는 우리 학생들까지만 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특징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 근데 어때? 페노티콘의 시선이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잖아. 이 비대칭성은 뭐야? 감시자는 볼 수 있는데 뭐야? 피감시자는 볼 수 없었지. 감시당하는 사람 볼 수 있는데 감시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피감시자는 볼 수 없었지. 이런 게 이제 비대칭성 때문이야. 근데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런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야. 내가 볼 수 있고 원장님이 볼 수 있고 대표님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차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자페노티콘이라는 게 결국 뭘로 성립한대요? 비대칭성 때문에 성립하다는 거야. 전자페노티콘은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은 전자페노티콘의 어떤 뭐야? 전자페노티콘의 성립 원인이 될 수 있겠지. 전자페노티콘의 성립 원인 왜 성립한다고요?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전자페노티콘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보 접근이 비대칭한 게 아니라 모두한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죠. 그럼 어때요?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최선의 방법은 여기도 번호 붙일게요. 1번 정보에 대한 수집 자체를 금지한다. 2번 혹은 이미 수집된 정보 데이터베이스 경우는 그것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2번이 사실상 비대칭성 해결입니다. 왜 비대칭성이 생긴다고 했었죠? 권한에 따라서 볼 수 있고 없는 정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다 평등하게 볼 수 있게 하자고요. 이게 2번 해결책이고 1번 해결책은 뭐야? 아예 모으지도 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단에 전자페노티콘에 대한 어떤 해결 방식이 제시되는 거야. 전자페노티콘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예요? 1번 정보 자체를 모으지 마라. 2번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접근 권한을 평등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나는 볼 수 없는 정보를 원장님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뭐다? 나를 올가매는 페노티콘으로 내게 다가온다. 이래서 해킹이 하는 거야. 네, 그렇죠. 이래서 이제 그냥 마인드 해킹해서 나도 보고 그런 거. 근데 처음부터 모두에게 공개돼 있으면 그럴 위험도 없겠죠. 아니 이게 맞아요? 잘 봐. 이 비판적 사고 이제 그만합시다. 근데 왜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맞아요? 삼성만 내 정보를 본 게 아니라 옆집 순위도 내 정보를 본다는 거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이게 진짜 전자페노티콘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다고? 어쨌든 비대칭성 때문에 감시 사회가 생기니까 이 비대칭성을 해결하려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러네. 내가 어제 수업 앞두고 몇 잔이나 먹을 수도 있잖아.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오늘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일찍 자고 술 먹으면 안 되지만 그냥 내 개인적으로 맥주 한잔 먹어서 잘 자면 내일 수업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래서 맥주를 삼성페이로 샀어요. 내가 어제 맥주 먹었다는 사실 누가 알고 있어? 삼성만 알고 있지. 근데 이제 다양하게 더욱 평등하게 만들래. 모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래. 원장님이 오늘 출근해서 어제 맥주 사 먹었어. 어제 2시에 맥주 사 먹었어요. 내일 수업인데. 이게 더 감시사회 아니야? 모두가 평등해. 데이터베이스가 모두가 평등해지는 게 더 감시사회 아니에요? 비판적 사고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평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 기업만 알고 나는 모르는데 이게 화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비대칭성을 해결하면 해결을 할 수 있다. 미안해. 저처럼 꼬인 사람이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평등한 게 진짜 해결일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페노티콘 개념의 변천 어떻다고요? 벤담에서는 그냥 죄수 감시고 교도소야. 그냥 교도소야. 그렇지. 벤담은 그냥 교도소까지만 얘기했어. 푸코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회를 보여줘. 근데 사회의 어떤 측면을 보여줘요? 권력의 특징을 보여줘. 근데 이제 현대 사회를 갔어. 그럼 전자 페노티콘까지 왔어. 전자 페노티콘의 특징은 뭐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서버에 내게 다 기록돼. 그럼 어떻다? 정보가 결국 기재가 된다. 정보가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원리가 된다. 이게 새로운 감시가 된다. 이게 추가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죄송해요. 이게 너무 길게 해서 진짜 좀 쏘리하고 아니 뭐 독스 지금 하나를 2시간을 넘게 했네. 예, 진짜 죄송합니다. 좀 반성. 원래 나 오늘 이거 하면 할 거 없을까봐 한 질문 금방 끝나겠지 할까봐 뒤에 뭔가 그래서 복습 내용까지 다 가져왔거든요. 나의 쓸데없는 걱정이었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 이런 OX 퀴즈도 저는 한번 복습하면서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사실 확인에 선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말 그대로 뭐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올 수도 있어. 다음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데 되게 중요한, 그렇죠. 문제를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그렇지. 페노티콘 이것 자체는 그냥 벤담이죠. 1번 내용 한번 봅시다. 벤담의 페노티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 저 새끼 나를 감시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 늘 긴장하고 늘 주의하게 돼. 그게 뭐다? 그게 마치 스스로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날 보이는지 안 보이는 걸 보니까 내가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스스로 자신을 감시한다. 그럼 교도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는 저는 하나의 성질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잘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 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될 만한 유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고 요거는 좀 숙제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12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재 밑에 있는 페이지 12페이지에 써있는 정리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유치한 빈칸 채우기거든요. 근데 내용 복습하는 데는 사실 이것만 하는 필요 없어.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생각해보면서 글의 내용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복습하면서 숙제.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복습하시면 효과가 좋아요. 오늘 배운 글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배경 설명을 많이 하면서 이 글의 어떤 좀 풍부한 지점을 얘기했으니까 글 자체를 공부하신다면 오늘이나 내일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 쪽지 시험,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쪽지 시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역시 이것도 복습할 때, 그렇지 이런 OX 퀴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확인 문제에 1, 2, 3, 4, 5 선지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문제 안 풀어볼 수가 없지.
간단하게 몇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렇지, 교재 15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3번과 4번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4번 문제. 우리 오늘 나눠드린 교재 15페이지 3번과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나는 수능특강 수업 같은 거 좀 큰일 나겠다. 글 하나를. 왜냐면 수능특강에 글이 거의 한 7, 80개 있거든요. 독서만 그래. 예. 근데 뭐 하나 하는데 이렇게. 물론 이 지문이 수능특강 지문으로 치면 2개 정도 사이즈는 될 거야. 예, 왜냐면 모의고사 한 2개 정도 사이즈니까. 이걸 2시간을 했다고? 아씨. 만약에 수능특강 수업하게 되면 좀 컴팩트하게 좀 줄이는 생각도 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이걸 2시간 냈지? 죄송합니다. 예. 알았어. 풀어오셨나요? 오케이, 그럼 한번 볼까요? 문제 어렵지 않죠? 일단 3번 문제 여기 한번 봅시다. 네, 전부 다 복습하기 좋은 난이도의 글이거든요.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은 5번이었어요. 5번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되게 치사한 문제입니다. 5번에 어디가 틀렸냐? 어디가 틀렸죠? 어때요?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수집 저장을 용이하게 하고 있어요. 보다면은 이게 부등호가 생겨야 되잖아. 부등호가 아니야. 정보 처리도 쉬워졌고 수집과 저장도 쉬워졌어요. 그래서 되게 치사한 문제. 네. 근데 우리는 좀 빨리 읽으면 정보 처리 맞아요.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정보 처리 오케이. 정보 수집 저장 오케이. 이거 본문에 내용 있었어. 이렇게 하기 쉽지. 근데 이런 어떤 조사 같은 것도 잘 봐야 된다. 정보 처리 보다가 아닙니다.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저장도 전부 용이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네. 혹시 물어보시면 한 게 있습니까? 1번 한번 볼까? 우리나라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무산됐다. 아 그래. 요게 그렇죠. 글의 뒷부분에 있었거든요. 뒷부분이 아니네. 나글의 마지막 5줄 정도를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 부분의 마지막 5줄. 새로운 유형의 간지를 낳았다. 1995년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어떻게 되었다? 무산됐다. 무엇이? 전자주민카드가 있던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사실확인 문제에서는 맞아요. 글의 세부 내용 파악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일반적인 어떤 독서 지문이라면 그걸 꼼꼼히 읽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풀겠지만 내신 지문이니까 사실 맞아. 글의 내용을 다 안 상태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십시오. 이 뭐야? 전자주민카드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소개됐어? 추진되었지만 무산되었다. 라고. 그래서 전자주민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라는 내용. 우리나라에서 전자도입의 카드는 무산되었다. 이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이거 뭐였죠? 그냥 페노티콘. 그렇지, 그냥 페노티콘이었고 B는 전자 페노티콘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예. A에서는 B와 달리 감시 범위에 한계가 없다. 감시 범위에 한계가 없는 건 A인가요? B인가요? 그렇지. 왜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페노티콘에서는 교도소 하나마다 감시타워 하나는 세워야 돼. 한계가 있어. 근데 전자 페노티콘 서버 하나만 있으면 다 수집할 수 있죠. 그래서 A에서도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서는 감시 범위에 한계가 없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그렇지. 그래서 이 글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그냥 벤담의 페노티콘과 푸코의 페노티콘과 전자 페노티콘, 현대사회의 전자 페노티콘 이 세 개가 조금씩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만든 문제야. 벤담의 페노티콘과 지금의 전자 페노티콘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나머지 문제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저도 글을 한 번 정도 더 읽고 그렇지 앞에 있는 빈칸 채우기랑 OX 퀴즈 하다 보면은 뒤에 있는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복습 용도로 늘 대단한 숙제를 내주지 않아서 참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렇죠. 복습 용도로 써보시고 그러게요. 시간이 살짝 애매한데 원래 그래도 하려고 했던 거 하나만 할까? 원래 제가 오늘 이 변신이랑 내 여자의 열매 복습 문제 좀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좀 응용 문제 한두 개만 더 풀어볼까? 뒤에 이제 22페이지 보시면 변신 추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변신 문제에서 우리 좀 괜찮은 문제가 있었어. 5번에 1번, 5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변신, 그것이 추가 문제 2번에서 지금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왜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저는 동탄도 2학년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봐요. 다른 작품을 들이밀어 놓고 흔히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다른 작품을 들이밀어 놓고 그렇지. 우리 시험 보면 어떤 변신과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걸 찾아내게 하는 거지. 굉장히 재밌는 문제라고 보여요. 그리고 충분히 공담고 2학년 유사 문제로 나올 수 있다. 5번. 이러면서 변신 복습 한번 하는 거지. 한번 나오셨나요? 좋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정말 공개하자면 정말 1번이었어요. 그렇지. 뭔가 표정이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러면 윗글과 보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이 글은 그렇지 변신이었고 보기는 시가 나왔으니까 이 시의 내용을 좀 봅시다. 도종환의 가구라는 작품이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죠? 아내와 내가 나와. 근데 아내와 나를 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거 이제 중요해. 가구처럼. 그래서 뭐야? 지급법 쓰고 있지. 은유법 중에서도 미안해.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를 쓰고 있고 아내와 나의 모습을 가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음악작품으로 보면은 아내와 나의 모습을 가구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뭔가 이 생동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지가 쓰일 수 있어. 아무튼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리했대. 야 그러면 가구처럼 즉 아내와 내가 지금 가구인 건데 어떤 모습에서 이 공통점이 성립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혹시 찾아내셨나요? 아내와 내가 왜 가구 같아? 왜 어떤 가구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 이게 중요하지. 그렇죠. 가구들끼리 물론 마주보게 배치할 수 있지만 돌아 앉아서 이렇게 가구들이 다시 돌아보지 않는 모습 그리고 가구들이 말을 하지 않는 모습. 그렇죠. 아내와 나를 가구로 표현했어. 그러면 아내와 나의 어떤 모습이 가구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표현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찾아낸 이 모습은 뭐다? 말을 하지 않는다. 돌아앉지 않는다. 마주보고 말을 하지 않는다. 맞아요. 소통을 잘 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렇게 찾아내셨나요? 그럼 잘 읽으신 거예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지. 아내와 나를 왜 가구에 비유했어? 우리 돌아앉아서 말을 하지 않아. 이 모습이 마치 가구들 같아. 그러니까 보기에서 어떻게 보이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장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내와 나 사이에 소통이 없다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죠. 자, 그럼 이 변신에서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은 어느 부분에 등장하고 있나요? 이것도 사실 말할 수 있어야 돼. 변신. 아직 복수가 안 했나요? 예, 변신에서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 바퀴벌레로 변하고 나서 말을 못하게 되었지. 그래서 가족들과 소통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 이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 그렇지. 23페이지, 그러니까 본문 페이지의 왼쪽에서 맨 마지막 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지금? 저 벌레 새끼. 저 벌레 새끼 때문에 우리가 하숙집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숙집도 안 돼. 그 상황에서 동생은요, 저거 오빠 아니야, 쫓아냅시다.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야? 만약 저희가 우리말을 알아듣는다면 이게 뭐야?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이지. 소통이 된다면 야 우리 하숙집 해야 되니까 나 살아라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지 알아듣는 건지 말만 안 통하는 건지 지금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그래서 이 변신과 그렇죠 우리 방금 풀어봤던 그 시의 공통점은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이제 동탐고 문제로 잘 쓰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또 잘 풀어보셨고 그러면은 변신 문제까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변신까지는 변신 5개랑 우리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또 이 교과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5문제 조금 추가로 넣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감시와 역감시의 문제, 이 추가 문제 요거랑 변신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글도 한 번씩 쓱 모집하시고요. 내 여자애는 다음 주에 한번 보죠. 뭐 이것까지 숙제로 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노잼일 것 같아. 아무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너무 길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분량 조절에 신경 쓰겠고요. 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